의사단체 행동,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들어가면 워낙 이게 환자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가 돼서 역대 정부에서는 번번이 물러나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 그동안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데드라인을 정했고 바로 3일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휴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어떻게든 복귀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한도 지났고, 그리고 어제 정부의 이런 복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 여의도에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함으로써 냉정하게 정부의 복귀 요청을 뿌리쳐버렸어요. 정부는 오늘부터 사법 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14일째 전공의들의 업무 이탈이 단체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전문의, 임상의 이런 사람들과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꿔 왔지만 2주째 되니까 이제 다들 탈진 상태가 돼서 중환자도 이제는 못 받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더 이상 설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고 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의사들만 집회한 것이 아니라, 의사 집회에 안 나오면은 내가 처방권을 갖고 있는데 그 처방권을 이용해서 너네 약 안 쓸 거야, 다른 약 쓸 거야 라고, 약 바꿀 거라고 제약사의 영업맨들을 사실상 협박을 했어요.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의협에서는 우리는 강제동원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의사들이 이 조제권, 이게 성분명 조제가 아니라 약품명 조제이기 때문에 조제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너네 약 안 쓸 거야 해버리면 이 제약사 영업맨들 바로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거나 잘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협박해서 이 제약사 영업맨들을 의사 집회에 강제 동원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이 위법을 또 저지른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또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저는 주수호 위원장의 이 말은 제가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아니, 의협이, 의사회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걸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일반 의사들이 알아서 협박하거나 겁박할 수는 있는 거죠. 주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이랬는데 나오긴 나온 모양입니다. 주소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약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나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나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소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랬다면 그게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겁박과 협박에 의해서 동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 의협이나 비대위가 또는 의사회들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범법 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체 행동을 나선 의사들에 대한 처벌, 사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예전에 했듯이 이번에도 밀어붙이면 정부가 물러날 거다? 이렇게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건 의사들의 오산이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2000년의 의약분업 때나 2014년의 원격 의료 문제나 또는 2020년에 코로나 때 의대 증원 문제나 그때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정부가 다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의료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의사를 묶어 줄였기 때문에 지금의 필수 의료체계, 지방 열악한 의료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들인데 이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만 몰려있다. 이런 상태이니까 일단 절대 숫자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고 또 이 의료개혁을 관철시켜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뭐 70% 80%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물러날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의료개혁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장영수 고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익의 균형, 비례성 등을 따졌을 때 법원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집단 행동을 통한 승리 경험이 오히려 의사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김대중 때 문재인 때 우리가 밀어붙였더니 정부가 결국 손을 들더라. 이번에도 밀어붙이면 윤석열이 어떻게 버티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독이 돼가지고 오판을 하고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의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재차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하면 비록 복귀 시점을 넘겼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 또 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40개 대학은 뭐 의사들의 이런 단체 행동과는 별도로 야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현재보다 2배, 3배 학생들을 더 받겠다고 하는 대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협 비대위는 의사 정원 절대 반대하지만 실제로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은 더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예전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단체 행동과는 양상이 다르다. 국민들의 판단도 다르고 대통령의 의지도 다르다. 다 다르다.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점을 다시 의협 비대위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목에 가시를 삼킨 이재명. 얼마나 힘들까. 그 목에 이렇게 생선 먹다가 작은 가시가 하나 걸려도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목이 퉁퉁 붓고 이거 어떻게든 좀 그냥 밥을 자꾸 먹으래요. 그러면 꿀꺽꿀꺽 배나 부르지 가시가 빠집니까? 결국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다. 근데 그냥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대로 야 맨밥 꾹꾹 한번 먹어봐라. 한 2번 먹었는데 안 되면 빨리 병원 가세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이가 결코 삼킬 수 없는 아주 센 가시를 제대로 지금 목에 그냥 찔러 넣은 것 같아요. 지 손으로.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겁니다. 목이 부어서.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거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다시피 했어요. 이재명이가. 새벽 0시 30분 좀 지난 시간에 홍영표를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일요일에 신문에 안 나오는 날 아닙니까? 이것들이 0시 37분에 무슨 심야 영화도 아니고 홍영표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재명이도 단수, 정성호도 단수, 다 공천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성윤이라고 있잖아요. 이자 사실은 사법처리당해서 감옥에 가야 될 자인데 그 윤석열 총장 어떻게든 해코지 하려고 설치다가 이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고검장 이상 출신한테는 20% 가점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특혜를 더불어민주당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경선 이성윤이한테 공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자들과 경선을 해야 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야 이래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차라리 내 경선 참여 안 하고 불복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검장이 정치 신인이냐? 거의 차관급인데 이런 방식의 황당한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경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잘려버린 이 홍영표는 탈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석이요. 임종석이는 당 잔류를 선언했어요.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당 잔류. 이 임종석의 결정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친문이나 비명계 이자들은 이재명이가 오래 못 간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래 못 간다. 이재명 이자 오래 못 간다. 이렇게 피칠감을 해놓고 어떻게 오래 가냐. 총선 전에라도 당대표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선거 끝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나거나 어쨌든 이자는 오래 못 간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오래 못 가면 쫓겨나든지 스스로 내려가든지 하면 바로 그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 탈당을 해놓으면 그러면
당권 잡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임종석이 너는 당에 남아라. 이재명이가 쫓겨나든지 물러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지그들끼리 이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른이니 홍영편이 뭐 이런 다선 중진들은 일단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일단 배지 달고 살아 돌아오자. 근데 임종석이는 너는 어차피 지금 배지도 아니지 않냐. 그냥 당에 남아서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친문계 비명계가 역할 분담을 한 결과 임종석이가 잔류를 결정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임종석이가 후딱닥하고 튀어나가줬으면 바라면서 이거를 컷오프 했을 텐데 그거는 이재명의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이고 이 친문 비명계도 지긋들 나름대로 종북주사파 온갖 전략 전술과 꼼수를 다 써왔던 자들인데 이재명이한테 쉽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죠. 좋아. 그러면 우린 임종석이 남긴다.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너 곧 끝나. 그 다음 당권은 임종석이야. 이거를 대놓고 선언한 것이 임종석의 당 잔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동훈이 딱 한마디 했네요. 이재명의 물갈이 구정물 공천. 일사일언이었습니다. 네, 추악하고 사악한 게리 명더링. 게리 명더링. 맨더링을 명더링으로 고쳐주세요. 게리 맨더링은 뭔지 아시죠? 아주 정략적으로 지그들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걸 게리 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 게리 맨더링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어요. 어떤 게리 맨더링이 사악한 건지 추잡한 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게리 멍더링. 게리 명더링. 자, 개항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작전동 서운동 이거를 개항을로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계산일동이라고 우리 쪽 자유파 쪽이 조금 유리한 쪽 이거는 이제 선거 득표 수를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어땠고 대통령 선거 때 어땠는지를 동단위로 다 표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야, 이 계산일동을 우리한테 불리해. 야, 그럼 그거 저 계양갑에다 갖다 줘버려라. 작전 서운동은 우리한테 유리해. 그럼 그거 우리로 가져오자.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한 동네는 계양갑으로 몰아버리고 계양갑에서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동네는 계양을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대개 3,000명 정도가 인구 변동이 생겼어요. 이재명이한테 유리하도록 선거 구도를 정말 사악하고 추악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선거구 획정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놓고 이재명이가 계양을의 공천을 받았어요. 완전히 텃밭까지 잘 조성해 드린 거죠. 이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재명을 위해서 텃밭까지 잘 골라서 갖다 바친 거죠. 그래놓고 이재명이는 보선 때보다 크게 이길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기 시작했어요. 보선 때보다 3,000명이나 더 유리해졌으니까. 원희룡은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양을이 참 이 대책 없는 종북 주사파들이 많이 살기는 사는 모양이에요. 원희룡이 계양구에 있는 박촌성당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재명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원희룡이 딱 한마디 했어요. 결국 오셨군요. 계양을로 그렇게 안 오려고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계양을로 왔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재명이가 시침을 뚝 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긴 뭘 몰라. 뭐 그렇게 다시 조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원희룡은 지금 이 개항을 샅샅이 지금 이 바닥을 누비고 다닙니다. 근데 임학동, 계양구에 있는 임학동 거리를 돌다가 이제 갈비집 근처에서 이제 아주 맛있는 갈비 굽는 냄새가 나니까 거기를 들어간 모양이에요. 집은 방문을 못해도 가게는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희룡은 이제 이천수와 함께 그 거리를 돌다가 아이고 숯불갈비 냄새가 나네 그러면서 갈비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 사장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 여기 저 제 후원회장 이천수 선수예요. 그리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이게 반가워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공격하기 위한 소리인지는 그 아 한마디로는 잘 분간이 안 되죠. 아 소리를 내자 원희룡이 그쪽으로 몸을 돌려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그자가 아 밥 맛없게 저리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조용히 밥 먹으면 되지. 일부러 소리까지 질러놓고 원희룡이 인사를 하니까 아 밥 맛없게 저리 가요. 그러자 원희룡이 웃으면서 예, 유권자 접촉을 20년 이상 해온 사람 아닙니까? 원희룡이. 지난번 제주도지사 선거 때는 그 무슨 단체 회원이 TV 토론 때 올라와서 원희룡의 그냥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고 다 버텨내던 원희룡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원희룡이니까 갑자기 뭐 아 밥맛 없게 저리 가요 이런 정말 무례한 불쾌한 소리가 들렸음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이자가 다시 식당 사장을 향해서 아 사장님 아무나 좀 식당에 들이지 마세요 라고 사장한테도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장이 참 난처해지죠. 어쨌든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싸울 수도 없고. 그러자 원희룡이 다시 그 시민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저 원희룡입니다. 이러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때 다른 테이블에 한 여성이 또 악수를 거절하면서 나는 민주당원이에요. 아주 쌀쌀맞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원희룡은 다시 아이 민주당원이라도 악수는 할 수 있죠.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나오면서 원희룡이 그 소란을 처음에 벌인 그 테이블 쪽을 향해서 아니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이천수 선수도 그 테이블을 향해서 아버지 저 이곳 출신이에요. 이 계양이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러자 그 테이블에서 또 아주 모멸적인 얘기를 쏟아냈대요. 뭐 얼굴 마담이니 뭐니 하면서 이천수 선수한테까지 모욕을 줬답니다. 식당 사장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민망했겠죠. 그러자 이 원희룡이 식당 사장한테 아이 뭐 개의치 마세요.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 사장을 위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지금 이 이른바 험지 또는 사지라고 불리는 지역에 출전한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후보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원희룡처럼 정치 경험이 많고 산전수전 다 겪고 배포가 두둑한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시비를 다 받아 넘기고 그러면서도 함께 같이 나가야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정치 경험이 좀 적은 또 구력이 약한 우리 쪽 후보들은 민망해서 돌아서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좀 흥분해서 막 대거리를 하거나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악은 대거리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2건 쪽이 100번 잘못해도 정치적 손해는 우리 쪽 후보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력이 높은 구력이 많고 배포가 있는 후보들은 원희룡처럼 하지만 원희룡처럼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허구 많은 유권자 중에 지금 우리 후보들이 찾아가서 악수하고 단 10초, 20초라도 얘기할 수 있는 유권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 계산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어딘가로 걸어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악수를 하고 짧게라도 한두 마디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30초? 1분? 1분이라고 칩시다. 보통은 1분 이상 걸리는데 1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이면 몇 명과 그러면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나요? 예, 고작 60명입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1분도 쉬지 않고 10시간을 해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600명. 이거를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600명씩 해서 40일 동안 한다. 4, 6, 24. 24,000명. 지역구는 보통 13만 명에서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1초까지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을 알리고 얘기하고 싶죠. 악수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2만 명, 3만 명 만나는 게 고작이에요. 유권자의 15%, 20%밖에 못 만납니다. 그러면 후보하고 악수도 한번 못 해보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80%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합니까? 한동훈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 이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게 한 1초도 이 허비하지 않고 만나도 허비하지 않고 만나도 유권자의 15%, 20%밖에 못 만나니 이런 상황에서 괜히 설득도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분란이나 생길 이런데 시간 1분, 2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른 자리를 떠서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게 좋다. 예, 이제 후보나 후보 캠프는 그런 몇 가지 행동 수칙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예. 네, 정론일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의 민주화운동 코스프레. 의대생 단체가 해외에 있는 의대생 단체에게 정부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문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명의의 성명서인데요. 이 학생협회는 세계의대생협회연합에게 성명서를 보냈어요. 이 세계의대생협회연합은 130개국의
의대생 130만 여 명이 가입돼 있는 국제학생단체라고 합니다. 이 성명서에서 학생협회는 우리는 이런 독재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두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고 지원을 요청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성명을 보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자구책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970년대에 민주화운동 할 때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고, 그때 그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이 동원 체제 때문에 이 민주화운동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위는 무슨 시위입니까? 그때는 그 세계 여러 인권 단체들이나 이런 데다가 이 호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의사 단체들이나 이 의대생들이 시위를 못 합니까? 집회를 못 합니까? SNS에 글을 못 올립니까? 그런데도 정체도 불투명한 이게 무슨 그냥 세계 의대생들이 이렇게 그냥 연대하는 무슨 협회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래 여기에다가 민주화운동 할 때처럼 이런 식의 지원을 호소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생뚱맞은 얘기 아닌가요? 왜 의대생들이 갑자기 민주화운동 코스프레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규정하고 자기들은 그것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이거 완전히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의사단체들이나 또는 의사들의 입장을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또 그들의 주장 중에 꼭 필요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도 내놨고, 그리고 특히 의사들이 가장 강조했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법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부겠지만 이 무슨 의대 학생협회가 마치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독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자기들은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는 세력인 것처럼, 정부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와 투쟁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아무리 자신들의 처지가 절박해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코스프레 할 때가 따로 있지. 좀 금도를 넘어섰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리려고 그래도 정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더 많이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도 의대에 사전에 다 40개 의대에 다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몇 명을 더 받기를 원하냐, 최소치를 써내라. 그리고 시설과 교수 요원을 증원했을 경우에 몇 명까지 받기를 원하냐, 최대치를 써내라. 이렇게 해서 최소치인 2,300여 명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낮춰서 2,000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의대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장 내년 입학 때 몇 명을 증원하기를 원하느냐 요청해라. 신청을 해라. 그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정 지어야 되니까 어느 의대는 몇 명, 어느 의대는 몇 명. 그렇게 하니까 한편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반대한다고 뭐 한 명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상 의대는 말이에요. 의대는 다 몇 명을 증원하겠다고 다 써냈어요. 이번에. 그게 합쳐보니까 2,000명 수준이에요. 그 의대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의 2,000명 숫자가 근거 없이 막 밀어붙인 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신청이 어제 밤 12시로 마감이 됐어요. 전체 신청 규모가 2,00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정부는 가급적이면 지방의대 그리고 50명 미만의 학생밖에 없는 미니 의대 쪽에다가 증원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수 2,000명을 맞출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생 5,058명을 뽑을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이 한 2,000명 가량 증원되는 것을 비수도권의 의대와 지방의대죠. 그 다음에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 경상국립대, 이게 진주에 마산인가 진주에 있는 거죠. 경상대학교가. 국립대는 이 기존 자기들의 의대 정원보다 2배 내에서 3배 가까운 증원을 요청을 했어요. 예. 증원을 했어요. 증원 요청을 했어요. 저는 이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잘못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 특히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잡고 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학생협회 쪽에서 무슨 국제연대를 호소하는 이런 이 성명서 발표는 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는 대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의대마다 다 이렇게 늘려달라고 지금 시청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여러 차례 예고한 대로 어제부터 면허정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한 정해놓고 입장 발표했는데 그 기한이 됐으면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거 실행 안 하면 국가도 아닙니다.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한 핵심 관계자들부터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고 이 행정조치는 불가역적이다. 다시 우리 물리는 거 그런 거 없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 전공의가 아직도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 병원을 옮기는 거예요. 를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시춘 즉각 수사하라. 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유시민이의 누나죠. 유시춘
EBS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자, 권익위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권익위가 뭘 가지고 이 유시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이첩했는가? 유시춘이가 지난 5년간 이것도 법카예요. 업무 추진비 법카 총 700여 차례를 썼어요. 이게 이재명이 김영경이가 더 많이 썼는지 이 유시춘이가 더 많이 썼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700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에 70여 차례는 10분의 1이죠. 주말에 썼대요. 자, 법카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공식 명칭이 업무 추진 카드예요. 업무 추진은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자는 주말에 무슨 업무를 추진했겠어요? 요즘 주말에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그 연합뉴스 TV하고 K TV 나가죠. 연합뉴스 TV도 빨간 날은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KTV는 뭐 더 확실해요. 빨간 날은 절대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휴일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고성호 TV 스태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빨간 날, 파란 날 없이 그냥 일요일 빼놓고는 다 방송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기업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휴일만큼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미 정착이 돼 있어요. 그 주말에 유시춘이 지가 무슨 업무를 했겠어요?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업무 추진비지 업무도 하지 않는데 업무 추진비 카드 갖고 긁고 다녀요? 그거는 법인카드 갖고 일제 샴푸 사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그래, 권익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70여 회 주말에 사용된 이 카드는 주로 어디서 사용됐냐? 관광지에서 사용이 됐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영수증을 챙겨서 이제 할 때 그걸 누구랑 무슨 일로 이 법인카드를 썼다. 주로 밥집에서 밥값 계산하는 데 썼을 텐데 이런 걸 쓰게 돼 있는데 관광지에서 직원 의견 청취 뭐 이런 식으로 다 이 서명 이 서류가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시춘이 이자가 주말에 관광지까지 직원 내려 불려가지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면서 밥 먹고 그걸 업무 추진 카드로 법카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부 놀러 다니면서 써놓고 실제로는 법인 직원 의견 청취용이다 하는 식으로 가짜로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법인카드 유용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처리를 했다면 이 EBS가 이게 공기업이니까 이 서류 위조 혐의까지 아마 제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하여튼 관광지에서 주로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는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게 이사장을 5년 하면서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단 한 번도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안 했대요. 바짝 쫄은 거지. 그리고 지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관광지에서 밥 먹고 법인카드 찍찍 그었던 거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이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거 잘못하면은 나 이거 큰일 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썼다는 거지. 많이 알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는 주로 강릉, 양양, 평창에서 썼대요. 그러니까 유명 관광지들이죠. 장부에 기재한 명목은 문학계 의견 교환, 언론 NGO 의견 교환, 직원 의견 수렴. 실제로 이 사람들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먹었다 하더라도 뭐 제 친구들 불러서 밥 먹고 야 나 법카 쓸게 그리고 개폼 잡으면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 넌 법카 있던 사람이야? 네, 친구들한테 엄청 부러움을 샀을 것 같으네. 만약에 그랬다면. 봉화군 춘향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곳이에요. 이 춘양목이라고 있잖아요. 춘양목. 그 한옥 지을 때 큰 대들보 이런 거 하는 그 이 소나무 이걸 춘향면에서 난다고 그래서 봉화군 춘양면에서 난다고 그래서 그걸 따로 춘양목이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 좋은 곳이죠. 거기에 송이가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가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춘향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해요. 또 춘향까지 가려고 그러면 막 고갯길로 한참 가야 돼요. 예, 이 유시춘이가 그 춘향면에 있는 송이 돌솥 밥집에서 직원 의견 수렴 하느라고 9만 원 밥값 내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찾아요, 여러분. 송이 돌솥 밥집이 그 유명한 집이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맛집으로 아주 소문났어요. 직원들을 제주도까지 불러서 의견 청취한 경우들이 참 많았네요. 예, 제주도 연탄구이집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곱창집에서도 예, 법카 긁어가면서 직원 의견 청취했다고 써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그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는 모양인데 주말마다 이 집 근처로 직원들을 불러냈는지 계속 주말에 업무 추진비를 무려 36차례나 일산 동구 일대 맛집에서 썼다고 그럽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자가 저지른 행각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딱 끊어졌답니다. 주말 쓰는 거 딱 끊어졌대요. 엄청 겁은 많고 쫄아가지고 그러면 진작에 EBS 이사장 그만두지. 그러면서도 그 EBS 이사장 월급 판공비 그 좌파 커넥션의 그 부패 구조 이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EBS 이사장직을 뻘끔 움켜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뭐라 그럴 거 없다. 그냥 수사하자. 수사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사법 처리하면 되지 않냐. 액수도 적지 않다. 네,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그냥 잡범이다. 즉시 수사 착수하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춘향면을 한참 말씀드렸더니 춘향이 그렇게 좋냐고. 예,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봉화가 군인가요? 아직 봉화군인가? 그리고 그 봉화군 안에 춘양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이고 예, 지금은 춘향목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요. 한때는 그 춘향면 그 일대가 지나가던 개도 돈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워낙 그 좋은 춘향목들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벌목하고 벌채해서 일본으로 실어가고 하면서 그 산골에 큰 장이 섰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정말 좋은 휴식 휴양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그 춘향면에서 나는 그 송이가 참 유명해요. 그리고
또 봉화에 그 한우도 참 좋아가지고 예, 송이하고 한우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하여튼 예, 춘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에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어요. 사천의 사천, 예, 김혜경 비서들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여기가 이제 선거구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합쳐서 갑을로 나눠버렸어요. 그 을 지역에 권향엽이라는 여성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여기는 호남이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 받으면 일단 배지 달 수 있다. 뭐 이렇게 통설이 돌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우리 이정현 후보가 여기 출마를 했는데 갑인지 을인지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네, 이정현 후보가 나가는 이 지역. 근데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이 있겠죠. 현역이 서동용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서동용, 이 권향엽이보다 한 3배 이상 지지율이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이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서동용은 그 순간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남성이니까. 그래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해 놓고 이 권향엽이라는 여성을 공천을 준 거예요.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 권향엽이라는 여성이자가 대선 때 김혜경 부속실의 부실장이었던 거예요. 김혜경 부속실. 이 김혜경의 그 실장이 있고 부실장이 있어요. 대선 때 이 난생 처음 보는 직책을 이재명 캠프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 실장이에요. 배우자가 선거 때 역할하는 거는 다들 알지만 배우자 실장이라고 공식 직책까지 갖다 만든 거는 이재명이 처음일 거예요. 그때 배우자 실장으로 초선 의원 이해식이라는 자가 실장을 맡았어요. 현역 의원이.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이해식이는 남성이니까 김혜경이를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기가 좀 거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역할을 부실장이라는 여성이 했을 텐데 그 여성이 바로 권향엽인 거예요. 그런데 이해식이도 강동에 단수 공천됐고 이 권향엽이는 그야말로 편법에 편법을 써가지고 여성 전략지역으로 정해놓고 단수 추천 공천을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 때부터 김혜경이하고 가장 가까이 움직였던 이해식 실장, 권향엽 부실장이 다 전략 공천을 받은 거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권향엽이가 누군지 몰랐다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수근수근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지것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야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해받을 소지가 좀 큰 거 아니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그러자 바로 제압이 됐어. 뭐라고 제압이 됐냐? 야 당대표가 그 정도도 못해? 당대표가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반박글이 올라오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 이재명. 이재명보다 더 대단한 게 김혜경이네 보니까. 진짜 실세 김혜경. 하여튼 김혜경이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도 되는 게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의대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실제 그럼 몇 명을 더 받을래? 하고 신청해보라 했더니 각 의대가 쫙 신청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3,400명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금 우리 시설로 우리 교수 요원으로는 그거 못 받아요. 학생들 공부가 부실해져서 안 돼요. 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의대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시킬 40개의 의대는 우리 현재 여건으로도 몇 명 더 받을 수 있다. 몇 명 더 달라. 배정해달라. 쫙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 보니까 3,400명이에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 일부 전공의들, 일부 의대 교수들 계속 정부 의료개혁에 반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네, 의협은 외신까지 불러서 의대 증원은 국가의 자살이다. 우리를 악마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러고. 이게 어제 제가 전해드린 그 학생협회가 세계학생의회, 세계의대생협회 연합에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독재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주화 코스프레를 느닷없이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의대생만 철없이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의협까지 외신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의협 비대위겠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막 이런 기사가 이제 타전이 됐어요.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를 버리고 단체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거를 그냥 가십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들이 쫙 기사를 타전했겠죠. 근데 그쪽에도 데스크들이 있잖아요. 이 데스크에서 이 기자들한테 물어본 모양입니다. 아니 알겠어. 네가 보내준 기사를 보면 알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의사들이 일이 많다며.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고 막 번아웃 될 상태라면서. 그래서 의사들을 늘려주겠다고 지금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의사들이 그걸 또 반대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외신 데스크들에서 기자들한테 다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 사직이나 단체 행동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니 하여튼 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는지 그 사람들. 그게 그래 자격증까지 걸고서 단체 행동할 일이야 그게? 왜냐하면 어느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 이 사안,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단체 행동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식에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일이 힘들다며 사람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늘려주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를 하지? 말씀드린 대로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국의 40개 의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시설과 교수 요원 요 상황에서도 3,400명을 우리가 더 받겠다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중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니까 1,400명의 요구는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구한 대로 다 배정이 안 되니까 어느 곳은 자르고 어느 곳은 신청한 대로 요청한 대로 배정하고 할 건데 이때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지방의대 중심으로 할 겁니다. 지방의대 중심으로 할 거예요. 지금 댓글창에는 조금 전에 티킴님이 이게 지방대학 총장 중심으로 탐욕적으로 적어냈다고 왜 그런 행태는 모르냐 그러는데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의대의 문제 아닙니까? 의사들과 의대와 대학 간의 문제 아니에요. 대학 중앙본부 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작정 환자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정당화 됩니까? 예,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률이 높은 것을 두고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래서 2,000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시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이 권익위원회가 제가 어제 전해드렸어요. 유시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만 제가 전해드렸고, 유시춘이가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권익위의 이 브리핑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중범죄라고 권익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 권익위의 유시춘 관련 조사에 대한 브리핑은 부위원장인 정승윤이 했습니다. 이 정승윤은 이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승윤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이 정승윤의 그 촉이, 특수통 검사로서의 그 촉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했을 거다, 제대로 조사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법 등에 따라 이 신고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E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제출받아 분석 대조했고, 관련자 창구인 진술 청취 등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첫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다.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여 개 발견됐다. 둘째,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6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셋째, 기타 부적정 사용 의혹.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 제주, 경부, 강원 등 원거리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100여 회 발견됐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철저한 수사 조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끝났고 고발 조치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대검이 즉각 사건 배당하고 수사 착수하라.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즉각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문정권의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이 사기 천국을 만들었다는 글이 상당히 아주 과격한 글 같아요. 이 글이 현직 판사가 자기 이름 걸고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를 현직 판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대전고등법원의 모성준 판사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의 모성준 판사인데 최근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으로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돼서 사기범죄 천국이 도래했다. (2018년에) 문재인 정권 출범 때입니다. 27만 건이던 국내 사기범죄 건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32만 건, 5만 건이나 늘었다. 사기 피해액도 29조 원에 달했다. 결국 제도의 실패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뜻이다. 이게 모성준 판사의 주장입니다. 이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어요. 거기다 더해서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 대상 범위도 대폭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건, 특히 사기범죄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지 마음대로 종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수사는 따로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에도 너무 많은 사건이 폭주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고소장을 내도 몇 달 지나서야 비로소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숱하다. 사건의 시작은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고소를 하면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고발인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고발을 했는데 나를 몇 달 후에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은 사건 자체가 전혀 진행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수사 지체입니다. 경찰이 사건당 처리 기간도 2018년에는 48일이었는데 2022년에는 67일, 3분의 1 이상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이거야말로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다. 또 문재인 정권 때 말이에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 자, 그러면 어떤 도둑놈이 경찰에서 잡혔어요. 조사했어. 검찰에서 기소할 때 또 조사했어. 그래 놓고 법정에 가서 저 그때 그거 막 협박하는 바람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했습니다. 전 훔친 적 없어요. 이래버리면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기록이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제형 법정주의, 법정에서 따지라 이건데, 아니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도둑놈이, 보세요. 잡혔는데 경찰에서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면 괴롭잖아요. 지가. 검찰에서 나 안 했다고 우기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더 엄밀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그냥 잡히면 경찰에서 했다 그래. 검찰에 가서도 내가 했습니다. 다 해.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수사도 설렁설렁 되고, 아이고 뭐 자백했으니까 뭐 정황 증거 다시 수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덜렁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저 거짓말했는데요. 저 협박받아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요.
이래버리면 완전히 그동안의 수사 기록이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돼 버린다는데 그럼 어느 도둑놈이 그걸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형소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개악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폭 두목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밑에 똘마니들도 전부 검찰에서 인정했던 혐의를 다 부인해버리고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성준 판사의 얘기는 바로 이 형소법 개정이 수사기관의 이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도둑놈 강도 조폭들한테 내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이자들이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악 이런 거는 지긋들 수사 안 받으려고 한 방탄용 조치지만 그 결과 지긋들은 방탄을 했을지 몰라도 온 국민이 도둑놈 강도 조폭들에게 훨씬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도 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지금 되고 있다. 이게 모성준 판사의 지적입니다. 이번 우리가 4.10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로 승리해야만 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승리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죠. 승리해서 검수완박 법 이거 다시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대로 돌려주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일방적으로 검찰한테 모든 걸 경찰한테 검찰로부터 다 뺏어서 경찰한테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로 이겨야 합니다. 총선 승리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DNA가 바뀌고 있다. 야, 노영민이, 박광훈이 이게 다 탈락했어요. 야, 이것들 정말 거침이 없네.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이는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공천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자가 광주인가 그러니까 그냥 배치 다 한 거죠. 김한정이, 윤영찬이, 강병원이, 전해숙이 다 탈락했어요. 혹시나 그래도 하고 한가당 미련을 갖고 자기가 그래도 현역 2선인데 현역 3선인데 이러면서 지역에 나갔던 자들은 전부 다 탈락했어요. 이 이재명이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경선에 나갔다가 이렇게 탈락하면 탈당해서 출마도 못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홍영표처럼 경선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아니면 나 경선 안 해. 그리고 나가야 바깥에서 출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명 행사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뭔가 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게 민주당 DNA가 바뀐다고 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친명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으로 쭉 이어져 오던 김건태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DNA가 바뀌고 있다. 뭐로 바뀌냐?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극좌파 시민단체들로 DNA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의 민주당 이거는 해방 이래 가장 좌경화된 이 정당을 우리가 목도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재명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도전을 하면서 성남시장으로 나왔던 민노당의 김미희, 이게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에요. 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를 해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된 다음에 이 김미희를 비롯한 이 민노당 경기 동부연합 사람들을 전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남시를 경기 동부연합 산하기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2010년 15년 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이 짓을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권을 움켜쥐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막 이렇게 쫙 오던 거를 완전히 극좌파 정당으로 DNA를 바꾸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볼 때 바로 그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발에 맞고발. 이게 선거 때가 되면요, 뭐 고발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 뭐 나 선거란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취소할 테니까 너네도 취소해요. 이러고 털어요. 저는 진짜 이런 구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라도 선거 때 당장 급하다고 함부로 가짜뉴스 괴담 퍼뜨리고 인신공격했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고소했거나 고발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사법적으로 추적하고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 선거 땐 다 그런 거야.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상호간 소치소하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무조건 고발해. 이런 이 잘못된 이 사법의 정치화를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김혜경이의 대선 때 말이죠. 부실장 했던 권향여비요. 이자가 그야말로 김혜경과의 관계 때문에 공천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게 사천이지 뭐가 사천이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을 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뭐가 허위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이를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향여비가 이게 과연 김혜경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수행비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수행비서 또는 비서라고 표현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수행비서는 뭐길래? 자, 수행비서는 뭘까요? 수행비서는 정치권에서 통용하는 말입니다. 수행비서는 정치인과 일정을 함께하는 비서관을 수행비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수행비서들이 굉장히 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정치인이 집에서 나올 때 이미 그 집 앞에 가서 기사랑 함께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마지막에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수행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는 6개월 이상 하면 몸이 힘들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비서를 하기도 하지만 두어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워낙 일이 경무니까.
오늘은 김 비서가 나가라. 뭐 내일은 또는 오늘 오전은 제가 할 테니까 오후부터는 비서님이 하시죠. 이게 수행 비서 일을 한 사람이 그걸 몇 달간을 계속하는 게 거의 육체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좀 대신해 주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정치인을 수행할 때는 수행비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비서관들하고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만큼 이 정치인과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치인하고 개인적으로 좀 편한 사이여야 수행비서를 하게 됩니다. 또는 수행비서를 하게 되면 서로가 편해져요. 그러면 권향여비는 어떠냐? 이자가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뭐 당뇨로서 뭐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는데 뭐 아니 그걸 갖고 누가 시비 겁니까? 그럼 이자가 권향여비라는 자가 그럼 과연 김혜경의 수행을 한 적이 없냐? 있네요 보니까.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SNS 글도 있어요. 권향여비가 직접 쓴. 권향여비는 대선 당시에 김혜경과의 지방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직접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리고 글도 올렸어요.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거쳐 경주에서 간담회 후에 다시 서울로 뭐 마치 이 유행가 가사 읊듯이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권향여비가. 이 수행비서네. 뭐가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수행비서네. 수행했네. 예,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부실장이면 일정도 짜고 주요 일정에 동행도 하게 된다. 중요 일정 수행한 게 맞으면 수행비서나 비서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네, 어쨌든 이 권향여비 전략공천을 줬다가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거 너무 쉽게 뒤집혔다. 이게 억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략공천 받았던 지역이 다시 경선으로 바뀐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어도 있는 것 같아. 석연치 않은 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자마자 바로 경선으로 바꾸지. 라는 이야기. 그런 수근덕거림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저도 이 권향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선거 때는 국정 운영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재명이가 이제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다시 지그들 내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지 이제 정신 차렸는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5일, 지난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홍익표가 원내대표죠.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다음날 어제 7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재명이 얘기하고 홍익표가 그걸 받아주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겁박과 협박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불법 선거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900조 원 이상 퍼주기 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 청년, 시장 상인,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 다양한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소통해 오고 있다. 또 900조 원의 예산, 이거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도 구분하지 못한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거 전부 다 민간 기업의 투자다. 또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도 필요 없다. 전체 투자 금액으로 볼 때 중앙재정은 10%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양육비 선지급이라든지 미성년자 기만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이거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정책들 아니냐. 또 GTX B사업 가지고 시비 거는데 착공식 7일날 어제 했다. 그러나 준공은 언제냐? 2023년 아니냐? 2030년 아니냐? 2030년. 2030년.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3년이나 있다가 2030년이 되는 거다. 이게 어떻게 선거용 공약이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일축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계기로 체감도 높은 민생 행보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또 실제 18차례의 현안별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계속 그 내용을 전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행보야말로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잘 하니까 국민적 지지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한테 역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거 때는 민생 챙기면 안 된다는 얘기냐? 도대체 선거 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설정할 거냐?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그럼 국민 만나도 안 되고 민생 관련 정책 발표해도 안 된다는 것이냐? 너네는 그랬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지율을 떨어지지. 내부에서 내정 같은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 그런데 당대표라는 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흐고온 날 시시덕거리고 다니기나 하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미 철진한 윤석열 심판론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대통령실이 또 정부가 이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상투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공격하는 것이다. 더 힘차게, 더 강도 높게 18번의 민생토론회와 같이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복귀 전공의 또는 아예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종의 무슨 공격 리스트, 블랙리스트 같은 거, 이게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실제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들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 명단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상 털기처럼
어느 병원 어느 과에 누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현업에서 환자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이 전공의들한테 이제 공격이 들어가겠죠. 뭐 옮기기 힘들 정도의 아주 천박한 저질스러운 욕설이 동원된 이런 공격들이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 나는 떠나라 그래서 떠났지만, 다들 떠나는 것 같아서 떠났지만 사실은 나 복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복귀하고 싶은 전공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작성자는 의대생 의사가 사용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여러 개 게재했어요. 여기 보면 전공의가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린다는 제목으로, 제목만 봐서는 이게 안내인지 아니면 공격용 글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공의들이 없는 병원, 그리고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게시물에 병원명, 남아있는 레지던트들의 실명, 해당 과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신상털기를 유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 전공의 의사들을 겨냥한 욕설 댓글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전해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아주 욕설로 가득 찬 댓글들이 쫙 올라와요. 조금만 파업에 반대하듯이 말하면, 이 전공의나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반대하듯이 말하면 온갖 욕설이 올라온다. 교수님들을 X라고 욕하며 온갖 욕들이 올라오고 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협박과 폭력이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복귀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위축돼서, 또는 눈치 때문에 현장 복귀를 못하고 있는 다수의 전공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신상털기처럼 올려놓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이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주동하고 주도하고 독려하는 중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말하자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는 거죠. 색출해서 압력을 가하고 집단 테러 하듯이 하는 이런 색출 작업은 2020년 그때가 코로나 때죠. 팬데믹 때. 그때도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은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야, 집단 행동 아니야 라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누군가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현장 복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엄연히 집단 행동에 의한 집단적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경찰청은 정상진료와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대통령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따돌림 행위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들 사실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구가 의사들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의사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 행위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합법적으로. 이른바 PA 간호사.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개혁을 차제에 고민하자 이렇게 칼럼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몇 가지 조치 중에 PA 간호사제의 합법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호사도 진료 행위에 본격 투입됩니다. 합법적으로.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눈치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세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 이 간호사들은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서 업무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어떤 간호사도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 사망 진단과 같은 5가지 금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엑스레이 촬영이나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금지 행위와 9가지를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이제 병원장과 의사의 책임하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세 등급이라는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뭘 할 수 있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 초음파 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관 기록이나 검사 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에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쇠석술, 유치 도뇨관 삽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발관과 중심 정맥관 삽입 관리, 뇌 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갓 의사면허 딴 신출내기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느니 10년 이상 의료활동에 종사해온 자격 있는 간호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대폭 확대되고, 그것도 사실상 불법인데 눈치 보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구는요, 의사들만을 위해서 돌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도 돌아야 되고,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돌아야 되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돌아야 됩니다.
당연히 문신사들을 위해서도 지구는 돌아야 됩니다. 제가 문신사 반연구화장이죠. 반연구화장 시술과 관련해서는 한 달쯤 전에 논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술되는 반연구화장 650만 건으로 추정됩니다. 왜 추정이란 말을 쓸까요? 이게 다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현실이고 650만 건의 반연구화장이 이루어지면 이 반연구화장 시장이 형성되는데 시장의 규모만 2조에서 3조입니다. 수십만 명의 반연구화장 시술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분들의 생업이에요. 이 반연구화장을 받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반연구화장을 받았냐? 반연구화장 전문 숍에서 받았다가 44%, 미용실에서 받았다가 26%, 오피스텔에서 받았다. 이게 불법이니까 몰래 영업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에서 받았다가 10%, 집에서 출장 나온 시술사한테 받았다가 5%예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그럼 현행법상 합법은 뭐냐? 의사한테 받는 겁니다. 의사한테 받았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거는 그런데 13%밖에 안 돼요. 왜 의사들만 이 반연구화장을 독점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의료행위라서 그렇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의사들만 이걸 할 수 있다 하고 이 합헌 결정이 내렸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90%의 반연구화장 시술자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듯이 지켜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11개의 각종 이 법률 재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들뿐 아니라 전문 시술자들도, 시술사들도 반연구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이 문신사들을 합법적으로 반연구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시험, 보수 교육 체계 개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정부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걸 입법화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는 뜻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신 시술 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겠다. 자, 의사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 시술사들에게도 개방하는 거 절대 반대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의사들을 위해서만 도는 것이냐? 문신사들을 위해서 돌면 안 되는 것이냐? 간호사들을 위해서 돌면 안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